안녕하세요. 한심한 시숙을 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인류애가 넘치는 아빠 아래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사람의 인종, 나이, 학벌, 직업, 모든 것에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이 있으셨죠. 그렇다 보니 저 또한 아빠 같은 성인처럼 살지 못해도 적어도 색안경은 끼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은 하늘이 내는 것이라더니 제가 직업과 외형에 따라 사람의 귀천을 따지는 사람과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숙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숙 덕에 잊고 살았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만나기도 했답니다. 황당하고 우스웠던 시숙과의 에피소드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적당히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나 비교적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주부셨고 아빠는 서울의 모 대학병원의 교수셨죠. 아빠는 불우한 이웃에게 가진 걸 모조리 베푸는 분이었습니다. 돈과 자신의 시간, 의사인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모든 인생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게다가 아빠는 주변이나 제자들에게도 항상 호환 분이셨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의학적인 지식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생계가 어려운 제자를 종종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시기도 했고요. 엄마 또한 따뜻하고 이타적인 분이었기에 엄마는 아빠가 데려온 손님을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하는 수많은 의료 봉사와 기부, 선행들을 말리는 법 없이 항상 아빠를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항상 그런 부모님을 존경했죠. 오빠는 아빠를 닮아서인지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의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언젠가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했죠.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던 오빠는 졸업 후 경험을 쌓고 일을 배우기 위해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오빠만큼 똑똑하지 못했어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던 전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후 공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사를 했던 그 해에 우리 가족에겐 더 없는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죠. 여보,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당시 아빠는 대학병원 교수직에서 은퇴하고 아프리카의 봉사를 떠나셨습니다. 이전처럼 단기 봉사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작은 병원을 짓고 거주를 하셨었죠. 몇 개월에 한 번씩만 귀국해 가족들을 만나며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빠는 그곳에서 병을 얻어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화장이 된 채 유골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죠.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한평생 남들을 위해 사셨던 아빠다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의 장례식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습니다. 아빠의 의사 동료분들과 아빠의 제자들, 어느새 모두 성인이 된 아빠의 후원을 받았던 학생들과 아빠의 봉사 덕에 살아난 수많은 환자들까지 장례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네 아빠가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구나. 이렇게 네 아빠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말이다. 내 남편이었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북적거리는 장례식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엄마의 마음은 참 쓸쓸해 보여 전 그런 엄마를 뒤에서 꼭 껴안아드렸죠. 저는 직장에서 만난 2살 많은 남편과 나이 35에 조금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가졌던 남편은 가정적인 남편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진 사업하느라 바빠서 집안에 통 신경을 못 쓰셨거든.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계시지. 그래서 난 결혼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장이 되고 싶어. 저 또한 가정보다 항상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만 사셨던 아빠 아래에서 자랐던 터라 저는 남편의 결혼관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모였습니다. 어딜 장남이 결혼도 안 했는데 차남이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된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남편의 집에 갔던 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의 형인 시숙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이야 누가 먼저 하면 어때? 혜성이 나이가 벌써 37이야. 지금 가도 남들보다 서너 살은 늦게 가는 거라고. 혜경이 쟨 글렀어. 나이가 42인데 여태 결혼을 못한 거면 자기가 생각이 없던지 여태 짝을 못 만났던지 한 거겠지. 혜경이가 결혼하게 기다렸다가 혜성이 얘까지 평생 독신으로 늙어 죽게 만들 작정이야? 그래도 안 돼요. 먼저 태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못 빼먹은 집안도 아니고 차남이 장남보다 먼저 장가를 가? 아유, 사람 참 꽉 막혔다. 어쩜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을 저리 차별하는지 원. 엄마, 왜 사람을 앞에 불러다 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반대하실 거면 애초에 이 사람을 인사 오게 하지도 마셨어야죠.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장남, 차남 차별이랍니까? 게다가 약속까지 잡고 첫인사를 온 제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예 확실히 반대를 하려고 일부러 저를 집까지 끌어들인 것 같았어요. 시모에게 화를 내고 절 배웅 나온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제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죠. 반면 시아버지는 공평하고 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평생 사업만 하느라 집안일은 전부 시모에게 맡겼던 탓에 시모에게 내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지라 시모에게 함부로 말씀을 하지 못하셨지만 시아버지는 따로 저와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수연아.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워낙에 장남장난거리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다. 게다가 우리 태성이 형이 의사까지 되니까 세상에서 자기 장남이 제일 잘나고 귀한 존재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태성이가 자라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다. 아버지라고 하나 있는 사람이 집안을 잘못 돌본 탓에 우리 태성이 마음속 상처를 곰다 못해 아주 굳은 살이 되도록 방치해뒀지. 근데 수연이 널 보니까 내가 마음이 놓였다. 참 바르고 선해 보이는 것이 우리 태성이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며 살 것 같아서 난 네가 참 마음에 들어.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은 신경 쓰지 말거라. 태성이 너도 네 엄마 반대는 마음에 두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잘 설득할 테니 어차피 집안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으니 네 엄마 말은 무시해도 된다. 내가 너희들 결혼해서 살 집은 마련해 주마. 우리 집안 개혼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태성아 수연아 부디 앞으로 사이좋게 잘 살길 바란다. 이후 시아버지는 정말로 시모를 설득하고 우리의 결혼을 밀어붙여 주셨습니다. 시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저는 정말로 남편이 좋았고 시아버지 또한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저희 엄마 또한 다정한 성격의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한 가지 작은 문제는 시아버지께서 구해준 신혼집이 시댁과 같은 강남의 아파트 대단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네 시어머니가 기어코 결혼시킬 거면 죽어도 학가를 하겠다고 데리고 살면서 며느리 교육을 시키겠다고 어찌나 야단이었는지 겨우 같은 단지 안에 신혼집을 구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많이 위해 주신다는 것이 느껴져 오히려 시아버지께 죄송하고 감사했지만은요. 그런데 시댁과 같은 단지 안에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골치가 아픈 일이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 너 일 끝나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라. 내일이 네 시숙 생일이니까 미리 아침 생일상 차릴 준비하게. 제가 아주버님 생일상을 차리라고요? 그것도 전날 가서 다음날 아침상을 미리요? 갈비 같은 거 미리미리 재워놔야 할 거 아니야. 장도 미리 봐야 하고. 잔말 말고 건너와. 분명 그 이전 달 남편의 생일엔 시모에게 연락 한 통 없었건만
무슨 대단한 날이라고 시모는 시숙의 생일 전날부터 호들갑을 떨더군요. 아직은 어려운 시댁이었던지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장을 봐서 시댁에 갔습니다. 아직 시아버지는 퇴근 전이었죠. 야근을 하느라 저보다 퇴근이 많이 늦었던 남편은 제가 집에 없자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시숙의 생일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기겁을 하고 시댁으로 뛰어왔어요. 엄마, 형 생일상을 왜 제 아내한테 차리라고 해요? 절 그렇게 형이랑 차별하면서 키우시더니 이젠 제 아내까지 이런 취급을 하세요? 여보, 손에 든 거 당장 내려놔. 집에 가자.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바로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시숙이 방문을 열고 나오며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시숙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며 말을 이었죠. 너 결혼하더니 아주 애처가 다 됐다. 나보다 먼저 결혼했다고 지금 유세 떠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엄마가 자기 일 좀 거들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엄마가 혼자 차리랴? 세상에, 저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시숙과는 별다른 대화를 해보지 않았던 터라 저는 시숙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시숙은 자기 생일 아침부터 거한 생일상을 받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게다가 그 일은 당연히 집안의 여자들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문득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생일이 한 달 차이 나는 형의 생일상은 거하게 차려주면서 자신의 생일은 신경도 쓰지 않는 엄마를 보며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곤 시모와 시숙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아주버님 생일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제 남편이 더욱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중요하지만 저한텐 제 남편이 제일 중요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한번 잘못 들여서 우리 엄마 혈압 팍팍 오르시겠네. 시모는 뒤에서 기함을 했고 시숙은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황급히 남편을 끌고 시댁에서 나왔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와, 나 진짜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나 어른들한테 대들어본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미안해, 여보. 괜히 나 때문에 소리를 듣게 해서. 미안하긴 뭐가. 괜찮아. 당신 기죽지 마. 이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당신 백이야. 그동안 혼자서 마음고생 정말 많았겠다. 여보, 이리 와. 내가 한번 안아줄게. 얼떨결에 제게 안긴 남편은 이내 눈물을 뚝뚝 떨궜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쓸어 내려주었죠.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드린 시아버지께선 미안하다며 제게 대신 사과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대신 시모에게 화를 내셨다면서요. 그런 시아버지 봐서라도 전 차마 시모와 시숙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음 날 저녁 시숙에게 상품권을 생일 선물로 사다 주었어요. 시모에겐 전날엔 경황 없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 죄송했다며 사과해드렸고요. 네, 어쨌든 잘 받을게요. 이미 저녁을 먹은 뒤였는지 시모는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권하지도 않더군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고 시숙은 상품권을 주머니에 쑥 넣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재수 씨 아버지도 의사였다면서요? 근데 재수 씨랑 재수 씨 오빠 되는 사람은 왜 의사가 못 되셨을까? 보통 의사 집안에선 의사 자식 하나는 나오던데. 전 그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저희 오빠는 의사의 뜻이 없었어요. 지금 작게 자기 사업하고 있고요. 아, 네, 사업요? 사람들은 꼭 할 거 없으면 사업한다고 하더라. 괜히 있어 보이고 싶어서. 재수 씨 오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태경아, 말이 지나치다. 시숙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숙의 말을 자르고 주의를 주었죠. 얘가 틀린 말 했어요? 뭔 말을 못하게 해요? 에휴,
사돈 어른께서 살아계셨으면 의사 사돈 덕이라도 봤으면 좋았을걸. 같은 집안 의사끼리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얘 며느라, 너희 아버지 병원 하셨댔지? 혹시 이름 좀 있는 분이셨니? 그냥 작은 병원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작은 병원을 지으셨던 아빠를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제 말에 시몬은 잔뜩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아유, 그럼 그렇지. 됐다. 둘째가 웬일로 제 형한테 도움 한번 될까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여보! 알겠어요. 알겠어.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저희 오빠 30 넘어서 시작한 사업이 제법 잘 되어서 나날이 회사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 또한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던 대학병원 교수였다고 말을 할까 했지만 이내 생각을 바로잡았어요. 항상 어디 가서 드러내고 다니지 말라는 엄마의 가르침이 생각났으니까요. 이후에도 시모는 자꾸만 집안일을 도우라며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 저는 적당한 선에서 시모의 말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시숙과 남편을 차별하는 시모가 싫었지만 어쨌든 남편을 낳아준 분이었으니 며느리 된 도리는 다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혼자 살고 있던 저희 엄마에게 남편이 굉장히 잘했기에 저 또한 남편의 부모님께 잘하고 싶었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불려다니고 시아버지의 사과를 받고 속상해하는 남편을 위로하며 애써 괜찮다고 말하고 산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남편은 2 아들을 낳았고 저는 연년생인 2 아들을 돌보기 위해 퇴사를 한 상태였어요. 저와 남편 모두 아이들 케어에 관한 욕심이 강했고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와 시아버지께서 넉넉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귀한 손주들 돌보는 일인데 당연히 할아버지인 내가 도와야지. 고맙다 어머마. 나한테 손주를 둘씩이나 안겨주다니 말이야. 시아버지는 손주들과 절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시아버지가 그러실수록 시모와 시숙은 더욱 우리를 시샘하더군요. 우리 의사 장남이 워낙에 공사다망해서 그렇지 얘가 장가만 가봐라. 저 닮아서 똑똑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셋은 거뜬히 낳을 게다. 됐어 엄마. 원래 못 버는 사람들이 자식들 더 많이 낳는다더니 혜성이가 딱 그 꼴이지 뭐. 난 결혼에 뜻 없어. 원래 돈 많고 배운 사람들은 독신주의자가 태반이야. 기가 찼습니다. 2 사람의 말엔 누가 봐도 억지로 제 남편과 저를 까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 짜증이 났죠.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그만 은근슬쩍 한 소리를 하고 말았네요. 근데 아주버님, 저번에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막 통화하면서 우시지 않았어요? 저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뭘 하시더라? 어떻게 날 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냐고 막 매달리시는 것 같던데? 제 말에 시숙은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모는 절 노려봤지만 시아버지는 껄껄거리며 배를 잡고 웃으시더군요. 아주 우리 며느리가 한 방이 있구나.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아주 여유로운 주말이었죠. 저희 오빠 새언니가 조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놀러가면서 저희 애들도 데려가 주었거든요. 육아에서 벗어난 남편은 오랜만에 조기 축구를 나갔고 저는 머리도 감지 않은 채 한껏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불길한 휴대폰 진동이 울리더군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휴대폰 액정을 확인하곤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거든요.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예, 너 얼른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너 내 심부름 하나 해야겠다. 네 시숙이 급한 병원일 때문에 이틀이나 집에 못 들어왔어. 이제야 숨 좀 돌릴 틈이 생겼다는구나. 내가 네 시숙 갈아입을 옷이랑 속옷 좀 챙겨놨으니까 냉큼 와서 이거 네 시숙 병원에 가져다 줘라.
제가요? 당황스러웠어요. 시숙의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다른 것도 아닌 시숙의 속옷 심부름까지 제가 해야 되나 싶었죠. 제 물음에 시모는 막 짜증을 내더군요. 그럼 무릎 아픈 내가 가랴? 당장 안 튀어와? 알겠어요. 근데 어머님, 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집에만 있느라 씻지도 않았고 씻고 화장도 해야 해서요. 선보러 가냐? 그냥 대충 입던 거 입고 오라고. 해경이 몇 시간 뒤면 또 수술 들어가야 한다는데 네가 빨리 가야 걔가 얼른 옷 갈아입고 눈이라도 좀 붙일 거 아니야. 시모는 소리를 지르며 절 보챘습니다. 전 하는 수 없이 한숨을 푹 쉬고는 대충 추리닝을 집어입고 떡진 머리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곤 검은 모자 하나를 눌러 쓴 채 시댁으로 향했죠. 시모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네받은 전 차를 끌고 주소를 검색해 시숙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본 시숙의 병원은 개인 병원치고는 꽤나 큰 대형 병원이더군요. 저는 병원 로비에서 시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로비로 내려온 시숙은 제 꼴을 보더니 갑자기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재수씨, 지금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병원 의사인데 쪽팔리게 진짜. 화장은 고수하고 추리닝에 떡진 머리에 지금 내 체면 다 깎아먹으려고 작정했어요? 내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병원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아니 아주버님, 저도 집에서 졸다가 나왔어요. 어머님이 하도 급하다고 보채셔서 기껏 온 사람한테 고맙다고 못할 망정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가 닥달했어도 시숙이 의사로 있는 병원에 왔으면 좀 단정하게 하고 왔어야죠. 잔말 말고 빨리 가세요. 앞으로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봐봐요. 환자고 직원들이고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시숙은 제 손에서 쇼핑백을 팍채가며 벌레 쫓듯 제게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짜증이 있는 대로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 한 명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누군데 날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나 싶어서 저 또한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 어딘가 낯이 익더군요. 그리고 이내 그 남자는 저와 시숙 가까이까지 다가와 시숙에게 말을 걸었죠. 진태경 선생, 이분은 누구신가? 병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중년의 의사는 바로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더군요. 시숙은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한껏 깍듯한 말투로 병원장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흘기더니 제 소개를 아주 어이없게 하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방금 저분 손에서 가져간 거 언뜻 보니까 옷가지들 들어있는 쇼핑백 같던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거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려고 보낸 사람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니 아무리 제 옷차림이 창피해도 그렇지 저게 할 소리입니까? 기가 차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시숙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꾸만 절 살피던 병원장님이 대뜸 제게 묻더군요. 그리고 병원장님의 질문을 들은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김수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혹시 아버님 조남이 김정자 규자 아니십니까? 네? 이름은 맞는데 저희 아빠를 아세요? 저는 깜짝 놀라 병원장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의 긍정에 병원장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한박 웃음을 짓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김정규 교수님 따님. 이야, 여기서 뵐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병원장님은 제게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그분을 따라 허리를 엉거주춤하게 숙였죠. 다시 허리를 세운 병원장님은 제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그 말은 저에게 엄청난 반가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저 김우연입니다. 김정규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던 학생이었죠.
교수님께서 경상도에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던 절 안쓰럽다면서 집에 종종 불러 식사 대접도 해주셨는데 그때 수연 양이 아마 고등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때 30살 안팎밖에 안 됐었고요. 아, 그분이시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딘가 낯이 있다 했더니 아빠가 대학 교수 시절 집에 불러 가끔 밥을 먹이고 보내던 제자분이었더라고요. 이후 저희 아빠를 따라 같이 해외로 봉사를 다니기도 해서 저희 아빠가 찍혀있던 봉사활동 기념사진에도 아빠와 나란히 서 계시던 분이었죠. 기억을 곱씹어 보니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서럽게 울던 그 병원장님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제야 반가운 표정으로 병원장님이 내민 손을 잡고는 크게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이야.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야 잘 지냈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놀라울 일입니다. 정말 너무 반갑네요. 혹시 시간 되세요? 저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럼요, 좋죠. 놀라움과 반가움에 저는 잠시 시숙을 잊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시숙이 생각나 고개를 돌려 시숙을 보니 시숙은 입을 떡 벌리고 맹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숙을 보자 병원장님 또한 시숙을 바라보며 조금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진태경 선생도 함께하지. 보아하니 남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뻔히 아는 사람을 모른 척합니까? 이런 훌륭한 분의 따님을 지인으로 둔 것이 얼마나 영광인 줄도 모르고. 내 방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들어가서 이분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내 진태경 선생에게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병원장실로 함께 들어가 둘러앉게 되었어요. 병원장님은 시숙에겐 신경도 쓰지 않고 저만 바라보며 추억에 잠겨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저희 어머니를 살려준 분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위급한 수술을 받으셔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상황이 워낙 안 좋았던지라 고향의 병원에서도 제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의 다른 교수님들 모두 수술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라며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시도해보자고 나서셨던 분이 바로 교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질긴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며 절 북돋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수술에서 저희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어머니는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잃을 뻔하셨죠. 교수님은 제게 은인이자 평생 본받고 따를 훌륭한 스승님이셨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이후 교수님한테 홀딱 반한 전 자진해서 교수님을 따라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고 국내 의료 봉사활동도 함께 다녔습니다. 같이 있으면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어요. 실력, 인성, 사람에 대한 존중까지 교수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지요. 저를 이 병원 병원장이 되게끔 만든 건 전부 수연 양의 아버님입니다. 그런 훌륭하신 분이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봉사를 하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분들을 뵌 후론 항상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그런데 진태경 선생, 이분하고 정말로 관계가 어떻게 되나? 추억을 곱씹던 병원장님은 고개를 휙 들어 시숙을 보고 묻더군요. 갑자기 자신에게 향한 대화의 방향에 깜짝 놀란 시숙은 경직된 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재수씨입니다. 제 동생의 아내 되세요. 아까는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제가 비아냥대자 시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두 손을 마구 내저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저는 속으로 애써 웃음을 참았죠.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뇨. 전 그냥 재수씨 차림새가 너무 추리해서 재수씨가 창피할까봐 그런 거예요. 재수씨,
혹시 제 말뜻 곡해하고 계신 건 아니죠? 병원장님, 저희 재수 씨랑 엄청 친합니다. 저희 재수 씨,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효부예요. 재수 씨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게 제 꿈입니다, 꿈. 아이고, 이 사람아. 어디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 하나? 내가 언뜻 자네랑 수연 양이 하던 대화를 전부 들었는데 아무리 차림새가 초라해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을 모른 척하나? 자넨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나? 그럼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이 차림새가 추레하면 자넨 진료도 안 보고 수술도 안 해줄 건가? 자네 정말 사람 다시 보이는구먼. 아주 내 실망이야. 병원장님은 그런 시숙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시숙은 기겁을 하고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병원장님에게 횡설수설 변명을 해댔죠. 병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요즘 너무 바빠서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잠깐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집에 가서 뜯어 고쳐놓겠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연 양에게 한 번만 더 윽박 지르거나 무리한 소리 하면 그건 곧 나를 욕하는 거라고 내가 알아듣겠네. 수연 양, 여기 제 명함입니다. 언제든지 신태경 선생이 수연 양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보이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은 자신의 명함을 주며 제 연락처 또한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 앞까지 절 배웅해 주었어요. 시숙은 잔뜩 기가 죽은 채로 그런 병원장님의 뒤를 졸졸 쫓아나왔고요. 이후 시숙이 시모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처음으로 일주일이 넘게 시모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호출도 없더군요. 덕분에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와 살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저에게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사람 인연이 정말 신기하다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장님을 마주치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뒤 병원장님은 한우 세트를 들고 저희 친정을 찾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를 뵙고 싶으시다면서요. 미리 연락을 받은 저와 엄마는 식사 준비를 마치고 친정에서 병원장님을 맞았죠. 엄마는 병원장님을 보자마자 병원장님의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잘 왔어요. 잘 왔어. 잘 지내셨어요, 사모님? 우리 딸한테 다 들었어요. 사람 인연이 어쩜 이렇게 신기할꼬. 우리 남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김우연 선생을 보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어여 들어와요. 엄마는 병원장님께서 사온 한우를 굽고 직접 요리한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내놓으셨어요. 병원장님은 고기보다 먼저 된장찌개를 떠드시곤 감탄을 하셨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사모님. 사모님표 된장찌개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 어느 식당을 가도 사모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이 안 났거든요. 김 선생이 그땐 찌개 하나로 밥을 2공기씩 먹곤 했었죠. 그 젊었던 청년이 언제 이렇게 멋진 중년 신사가 되었노.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숙은 병원에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더군요. 이미 크고 작은 몇 번의 의료사고와 환자들과의 마찰로 병원에서의 신뢰도가 밑바닥이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숙은 한동안 절 찾아와 제게 자꾸만 이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이거 양배추즙이에요. 요즘 속이 자꾸 쓰리다고 하셔서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며칠 전엔 도라지 배즙을 가지고 오시더니 자꾸 부담스럽게 왜 이러세요? 에이, 가족 사이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재수씨, 몇 달 안 있으면 재계약 날짜인데 제발 병원장님께 제 얘기 좀 잘해주세요. 글쎄, 그분은 그냥 저희 아빠랑 친하셨던 분인데 제가 뭐라고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제발 더는 이러지 마세요. 급하긴 급했던 모양인지 시숙은 계속해서 병원장님에게 말 좀 잘해달라며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심지어 시숙뿐 아니라 시모까지 절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모가 부르기에 저녁을 먹으러 아이들과 함께 시댁에 갔던 저와 남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갈 때까지 음식 준비엔 손도 안 댔을 시모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저녁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시모는 함께 치우려던 저와 남편을 만류하며 억지로 우리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곤 제게 이렇게 말했죠. 됐다. 집에서 노는 내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된다. 손댈 것 없어 어머마. 음식은 입에 맞았니? 네, 맛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설거지도 안 하고 가도 될런지. 아유 괜찮다니까 그러네.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가 귀한 자식 손에 물을 묻힐 수야 있나. 가족 좋다는 게 이런 거지. 그래서 말인데 어머마. 우리 태경이가 일하는 병원 원장님이랑 친분이 두텁다면서? 어머마,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네 시숙이 그 병원에 재계약 될 수 있게, 그리고 기왕이면 연봉도 좀 올려받을 수 있게 네가 잘 좀 말해봐라. 그리고 다른 병원장들 사이에 네 시숙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잘해달라고 부탁 좀 해봐. 그 바닥 소문이 워낙에 빠르다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깟 사소한 사고 몇 번 치고 무식한 환자 몇이랑 말다툼 좀 했다고 얘 이미지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다잖니. 그럼 그렇지. 시모 입에서 병원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계속해서 두 사람은 제게 헛된 기대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호한 말투로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던 시모와 시숙에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사람 건강이고 목숨인데 의사가 그깟 실수 몇 번이라뇨. 그건 의사로서의 제대로 된 마음가짐이 아니죠. 아주버님,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병원장님께 아주버님에 대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전부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버님의 평소 인성과 실력대로 평가받고 결과에 승복하세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남의 손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세요? 제가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병원장님께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더는 화두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게 덕볼 일 좀 생겼다고 사람이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감히 네 시숙한테 어쩌고 저쩌지? 너 당장 사과 안 해? 제 말에 시모는 순식간에 험악하게 돌변하더군요. 시숙은 뒤에서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두 사람 성미에 제게 설설 기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을 텐데 오래 참았다 했습니다. 네가 뭔데? 둘째네 너희가 우리 태경이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머리가 좋아? 직장이 좋아? 아니면 돈을 더 잘 벌어? 너희 시숙은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우리 집안의 미래라고. 어디 무식하게 집안 우더른도 몰라보고 말을 함부로 짓거려? 엄마, 그만하세요 좀. 도를 넘은 시모의 말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도 잔뜩 인상을 쓴 채 시모를 나무랐고요. 저는 남편의 팔을 밀쳐내고는 시모를 똑바로 마주보고 이렇게 말했죠. 머리 좋고 직장 좋으면 무조건 우러러 봐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존중받고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직접 마주하는 직업을 가진 의사는 항상 실력과 인성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아빠에게 들었고요. 그래서 전 의사라는 직업을 우습게 생각하고 청탁에 의지하려고 하는 아주버님을 용납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뭐야? 야, 너 진짜 제대로 시집살이 한번 당해볼래?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저나 남편 시도 때도 없이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심부름꾼인가요? 어머님하고 아주버님 모시는 종입니까? 예전엔 남편 생각해서 어머님 말씀 최대한 존중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더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 병원장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위아래로 갈라서 무시하는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딸이 되는 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저희 아빠의 마음에 멍을 내는 일이라는 걸요. 그러니 어머님, 저희 그냥 이사 가겠습니다. 여기보다 좋은 집은 못 구하더라도 어머니 근처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애먼 저희만 맨날 찾고 부려먹지 마시고 그토록 아끼는 아주버니만 평생 끼고 사세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제 말에 시모는 입을 떡 벌리고 황당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저의 폭탄 발언에 넋이 나간 건 아이들을 챙기고 있던 남편도 그리고 시숙도 마찬가지였죠. 오직 가족들 가운데 시아버지만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래, 이사 가라, 가. 아주 당차서 좋다, 우리 며느리. 왜 좋은 집을 못 가? 여기서 집 뺀 돈 그대로 들고 가거라. 이미 결혼할 때 너희에게 준 돈이니 너희 마음대로 쓰려무나. 여보, 나 부를 것 없어. 당신도 더는 애들 괴롭히지 좀 마. 사람이 나이가 먹었으면 점잖아 질 줄도 알아야지. 어쩜 날이 갈수록 못나죠? 첫째를 저렇게 못난 인간으로 만든 건 바로 당신이야. 혜경이 너, 네 재수씨 앞에서 아주 창피한 줄 알아라. 당신, 한 번만 더 태경이 일로 며느리랑 태성이 귀찮게 해봐. 당신하고 태경이 둘 다 이 집에서 돈 한 푼 없이 쫓아내버릴 테니까. 태경이 여태 모은 돈 주식으로 전부 날린 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어디 맨몸으로 밖에 나가서 살 각오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 시모와 시숙은 시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 못하고 인상만 찌푸리더군요. 엄한 표정으로 시모와 시숙에게 엄포를 놓은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에게 그만 가보라며 다시 웃어주셨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저희 아이들에게 볼 뽀뽀를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고요. 제가 결혼했던 날들 중에 아주 최고로 속 시원했던 날이었네요. 남편 또한 제 배포에 놀랐다며 진작 자기가 먼저 큰 소리치고 시모를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시댁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서울의 외곽에 새 터전을 잡았어요. 정말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명절과 가족 행사 외엔 가끔씩 저녁 식사를 하러 찾아갈 뿐 이전처럼 시댁에 자주 발걸음할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 그때 단단히 엄포를 놓았기 때문인지 시모는 제게 더 이상 예전처럼 전화를 걸어 괴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를 못마땅한 눈으로 훑어볼 뿐이죠. 수연 양, 추석 전에 사모님을 좀 찾아뵈려고 하는데 시간 되면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병원장님은 가끔씩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무료하게 지내시는 저희 엄마에게도 찾아가 말동무를 해드리고 계시더군요. 자식인 저와 오빠도 엄마를 자주 찾아뵙긴 하지만 보다 자세히 아빠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병원장님의 방문이 엄마에겐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사업하느라 바쁜 오빠 또한 엄마와 함께 병원장님과의 식사 자리를 가진 후로 가끔씩 병원장님과 안부를 주고받는 모양이고요. 시아버지는 종종 퇴근길을 빙 돌아 저희 집에 들르곤 하십니다. 손주들을 보러 말이죠. 4살, 5살이 된 저희 아들들은 매번 선물과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는 시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한답니다. 비록 자신들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시모와 시숙은 조금 싫어하지만은요. 에휴, 이 집에 오면 내가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다. 집에 가면 네 시어머니랑 큰애 한숨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져. 시아버지는 급격히 어두워진 시댁 분위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푸념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숙 때문이었죠. 날이 갈수록 병원에서 평판이 떨어지고 마지막 보루였던 저에게 1층까지 맞은 시숙은 이전보다 훨씬 자주 술을 찾았다고 합니다. 재계약 날짜는 다가오지 병원 어깨에 쫙 퍼진 안 좋은 평판은 되살릴 길이 없어 더 좋은 병원으로 이직도 힘들 것 같지 아주 속이 말이 아니었다더군요. 그러다 시숙은 결국 가지 말아야 할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새벽 5시까지 술을 왕창 마셨던 시숙은 술이 제대로 깨지도 않은 상태인 오전 10시에
수술실에 들어갔다더군요. 사실 거의 음주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사실이 발각된 후 병원이 아주 뒤집혔다고 병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일로 인해 시숙은 재계약 날짜가 다 되기도 전에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이미 좋지 않았던 시숙의 소문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재취업할 병원을 찾지 못했던 시숙은 서울 변두리 다 쓰러져가는 작은 병원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전문의까지 딴 의사의 연봉치고는 아주 초라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 때문에 시모와 시숙의 기는 한풀 꺾여 요즘 시댁의 분위기는 아주 우중충하기가 그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물인 뿐인 것을요. 저는 그런 시숙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할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우습게 알기에도 모자라 술까지 먹고 수술실에 들어갔던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말입니다. 요즘 남편은 이전보다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차별하던 시모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벗어났고 더 이상 제게 매일같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고마워 여보. 이런 나를 남편 삼아줘서. 나 우리 애들은 절대 아무런 차별 없이 키울 거야. 첫째는 첫째라서 둘째는 둘째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거 하나만큼은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은 잘 해낼 거야. 나도 당신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게. 뭘 도와 엄마? 나도 엄마랑 아빠 도와줄래. 형, 나도. 이렇듯 우리 가족은 지금 인생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남편의 마음에 난 상처를 보듬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이에요. 비록 가끔씩은 시모의 말에 남편도 저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깟 상처 따윈 금세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린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안에 여유가 생기면 그땐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유지를 이어 적은 금액이나마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제가 나눌 온정은 언젠가 제 자식들에게 곱절이 되어 돌아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 서로 나누고 돌려받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모든 행동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랍니다. 저희 아빠의 올바른 삶은 병원장님처럼 훌륭한 의료인을 키워냈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들을 차별하며 키운 저희 시모의 교육은 결국 시숙을 엉망인 어른으로 키워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작은 선행으로 채워나가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여러분 자식에게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죠.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